(2500년) 전 춘추 전국시대의 중국 대륙은 1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영토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으로 아비규환의 생지옥이었습니다. 3인행 필요하사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 혼돈의 시기에 한 노인이 제자들과 함께 수레를 끌고 천하를 유랑하고 있었죠. 그들은 가는 나라마다 문전박대 당했고 때로는 굶주림에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동시대 사람들에게는 안 될 일을 고집하는 고집불통이라 비웃음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난 뒤 세상은 그를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실패로 점철된 삶 속에서 위대한 승리를 꽃피운 남자. 공구. 우리가 공자라고 부르는 사나이의 진짜 인생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공자의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노나라의 하급 무사와 젊은 여인 사이에서 야합으로 태어난 그는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무거운 등짐을 지어 나르고 시장에서 목판을 목에 걸고 물건을 팔기도 했으며 다른 사람들의 가축들을 돌보는 등 비천한 일을 전전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여느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악담하지 않았으며 틈틈이 책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과이불개 시위과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진짜 잘못이라 한다. 그에게 배움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세상을 바로잡을 유일한 무기였죠. 그는 가르치는 스승도 없이 오로지 독학으로 예법과 철학을 깨우쳤습니다. 공자는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생계를 위해 일찍부터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창고를 관리하며 곡물의 출납을 기록하는 일이라는 직책을 시작으로 하급 관리직을 50세까지 이어갔습니다. 인무얼려 필익은 후 사람이 멀리 내다보며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이 생긴다. 30대에 이르자 공자는 정규교육기관이 없던 시대에 독학으로 고대의 예법, 역사, 시, 음악 등을 섭렵한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제자들이 하나 둘 늘어났고 그가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방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지자요수, 인자요산,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그는 정해진 학교 건물에 머물기보다 삶의 현장 전체를 배움터로 삼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평민을 위한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공자는 주로 자신의 집이나 야외에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는 원칙으로 신분, 나이, 지역에 상관없이 배움을 청하는 자는 누구든 받아들였습니다. 입학금 대신 말린 고기 한 묶음을 가져오면 제자로 삼았다는 속수의 예법이 유명합니다. 공자는 또 제자의 성격과 수준에 따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르게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격이 급한 자로가 옳은 일을 들으면 바로 실행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부모님과 형님이 계시니 조심하라고 답하고 성격이 소극적인 염유가 똑같은 질문을 하면
당장 실행하라 하며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스스로 고민해서 입 밖으로 내뱉으려 할 정도로 답답해하지 않으면 먼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즉, 자기주도 학습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대대로 익히고 실천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공자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소매상이 아니라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인간, 즉 군자가 되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것인가라는 실천적 철학을 온소 보여주며 가르쳤습니다. 기소부력, 물시여인.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공자의 나이 51세 무렵 공자의 명성이 높아지자 노나라의 정권을 잡고 있던 개씨 가문과 정공에 의해 고관직에 발탁이 됩니다. 지금의 시장격인 중도제를 시작으로 건설부 장관인 소사공, 오늘날의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격인 대사구, 대사구로 재임하던 중에는 재상의 직무를 대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웃나라인 제나라와의 외교회담에서 빼앗긴 땅을 돌려받는 등 큰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자의 치세로 노나라의 국력이 강성해지는 것을 우려한 이웃 제나라에서 미녀 80명과 명마 120匹를 노나라에 선물로 보냅니다. 제나라의 계략대로 노나라의 군주 노정공과 신하들은 미녀들과 향락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문도 석사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에 실망한 공자는 벼슬을 버리고 몇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고국인 노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해, 주유천하가 시작됩니다. 공자는 자신의 정치 이상을 실현해 줄 군주를 찾아서 14년 동안 중국 대륙을 떠돌게 됩니다. 공자 일행이 진나라와 채나라가 전쟁 중인 그 사이에서 포위되어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이 끊겼던 가장 처절한 사건입니다. 성격 급한 제자 자로가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군자도 이렇게 공색할 때가 있습니까? 군자도 궁할 수 있다. 하지만 소인은 궁하면 비굴해지고 못된 짓을 하지만 군자는 궁함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디는 법이다. 군자는 진정으로 궁한 처지에 놓이더라도 도리를 지키며 굳세게 견딘다. 그러나 소인은 궁해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 진체지액 시절 어느 날 공자는 제자들과 헤어져 홀로 정나라의 어느 성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먼지투성이 옷, 지친 기색이 역력한 그의 모습을 본 한 정나라 사람이 스승을 찾아다니는 제자 자공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 성문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이마는 요임금 같고 목은 고요 같으며 어깨는 자산 같은데 허리 아래로는 우임금에게 새 치쯤 못 미치더군. 그 처량한 모습이 마치 산같이 배가 탔소. 자공이 이 말을 전하자 공자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모습이 성현들을 닮았다는 것은 과분한 칭찬이고 산갓집 개 같다는 말은 정말 딱 맞는 말이구나. 천하를 구하겠다는 포부를 가졌으나 갈 곳 없이 떠도는 자신의 처지를 쿨하게 인정한 것입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조롱마저 웃음으로 승화시킨 성인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자는 이상 정치를 펼치고 싶어 위나라로 갔습니다.
하지만 군주가 말은 받아들였지만 정치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실 정치와 이상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군자요의 소인유월이 군자는 위로움에서 밝게 깨닫고 소인은 이익에서 밝게 깨닫는다. 공자 일행이 여러 나라를 떠돌다 광이라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에는 반역자로 오해를 받아 죽음 직전까지 몰리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늘이 나에게 돌을 맡겼는데 내가 여기서 죽을 리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현실적이고 직선적인 자로가 이렇게 고생을 하느니 차라리 현실적으로 사는 게 어떠냐고 공자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공자는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익을 따른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태산 근처를 지나다가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기에 공자가 왜 그리 슬피 우느냐 물었습니다. 시아버님, 남편, 아들이 모두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고 하기에 그러면 왜 이곳을 안전하느냐고 물었더니 이곳은 세금을 가혹하게 거두거나 괴롭히는 관리가 없어서 머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공자가 말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법이다. 척박한 산속에서 호랑이의 위협을 견디면서도 인간의 탐욕스러운 통치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그 여인의 울음소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4년의) 김방랑. 상갓집 개라 조롱받으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발걸음이 마침내 멈춘 곳은 고국 노나라였습니다. 68의 노학자가 된 그는 이제 권력이 아닌 미래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가 돌아온 노나라는 성인 공자가 완성되는 마지막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노나라로 돌아온 후 자신의 집 근처 살구나무 아래에 단을 만들고 유교무류, 즉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를 선언하며 문화를 개방했습니다. 이것이 사학의 시초이자 행당강학의 시작이었습니다. 14년의 유령 끝에 68의 노학자가 마주한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자신의 정치를 받아줄 땅은 어디에도 없었죠. 하지만 공자는 절망하는 대신 살구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횡단에서의 강의는 한 노학자의 노후 대책이 아니라 인류 정신사를 바꿀 거대한 교육,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알았던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군주의 권력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걷는 제자들의 발걸음이라는 것을요. 덕불고 필요린.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기 마련이다. 공자가 횡단에서 뿌린 씨앗은 실로 거대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무려 3,000명에 달하는 제자를 배출하였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공자의 사상을 완벽히 이해하고 실천한 핵심 제자 72명을 다로 72연이라 부릅니다. 72연 중에서도 특히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10명의 제자를 공문십철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재능으로 공자의 사상을 꽃피웠습니다. 덕행으로는 안연, 민작원, 연배구, 중궁, 언어에는 제하, 자공, 정치 능력은 염유, 자루, 학문과 지식에서는 자유, 자하가 각각 뛰어나다고 공자는 평하였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중에도 집필을 이어갔습니다. 주로 고대의 방대한 지식과 문화를 미래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옛 문헌들을 편집하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공자는 왜 붓을 들었을까요? 그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찬란한 문화가 전쟁 속에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정리한 경전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교의 경전인 사서삼경은 시대를 넘어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인간답게 사는 법에 대한 매뉴얼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 공자에게 가혹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수제자 안현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평생의 수호자였던 자루마저 타국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죠. 제자들의 죽음 앞에 성인 공자는 하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라며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기원전 479년 73세의 공자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합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문 앞에 서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태산이 무너지는가, 대들보가 부러지는가, 현인이 시들어가는가. 그가 눈을 감자. 제자들은 스승의 묘소 옆에서 3년상을 치렀고 자공은 6년 동안 머물며 스승을 그리워했습니다. 공자는 살아서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정치가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비로소 그의 목소리는 천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인간으로서 고뇌하고 사랑하고 가르쳤던 이 위대한 스승의 발자취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인간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